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경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이해입니다. 지난주였죠. 제가 지난주에 구독자님들께 예산안 속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산안에 이 국가채무 운용계획이 다시 담겨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정부가 내년도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예상치,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3.2%로 제시했잖아요. 이 3.2%로 제시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이유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국가 채무가 많아지면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지? 무슨 문제가 있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제목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국가 채무라는 개념이 있고 또 국가 부채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구독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 보시겠습니다. 일단 국가의 기사들은 이제 지난 4월에 국가 회계 결산이 끝났는데, 이제 그때 작년 기준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보시면은 아마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국가부채 2,339조 역대 최대, 또 보시면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옆에 보시면은 국가채무 1,126조 사상 최대, 또 국가채무 1,126조. 아니, 국가채무, 국가부채 똑같은 개념 아니야? 헷갈리시잖아요. 어디는 국가부채가 2,339조, 어디는 또 국가채무 1,126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가짜뉴스 아니야? 잘못된 오보 아니야? 오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국가부채 2,439조 원 맞고요. 그리고 국가채무 1,126조 원 맞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좀 해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부채, Government Debt인데, 이거는 채권과 차입금에 따른 금전적 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채무라는 거는 이 국가재정법상 명시된 건데, 국가재정법상 중앙정부, 정부와 지자체가 상한 의무가 있는 채무, 국채, 지방채, 이런 것들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 현금주의 회계 방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발생주의 회계, 현금주의 회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금주의 회계라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현금이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이 오가고 나갔을 때 그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정부 예산은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국가 채무, 제가 아까 1,126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방채와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쉽게 말해서 나라 빚입니다. 나라, 국민들이 갚아야 될, 나라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빚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부채는 무엇일까요? Government Liability. 이거는 발생주의 회계 기준입니다. 이건 발생주의 회계 기준 많이 들어보셨죠? 현금주의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민간 기업의 재무제표에서는 다 이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아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예산을 할 때는 현금주의 방식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를 표현할 때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라는 게 간단합니다. 그냥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이냐 비용이냐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에 내가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미래에 얼마나 돈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차변과 대변에다가 자산과 부채, 손실, 이익거를 다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계에 관련돼서는 저희 한경 코리아 마켓의 다른 코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Government Liability, 이 국가부채에서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 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연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향후 미래 한 70년 동안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연금 규모가 여기 충당 부채, 비확정 부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죠. 근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라고 판단을 해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 여기 국민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연금만 들어갑니다. 이 국가재무세성 부채에는. 근데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걸 예를 들어볼게요. 이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서 재직자들, 공무원분들이 납부하는 거잖아요. 플러스 정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부채, 국가재무세부상 부채의 비확정 부채에는 이런 재직자 납부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출액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논란이 생기는데, 과연 국가 부채가 나라 빚일까요? 이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둘 다 의미 있는 지표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가 채무는 말씀을 드렸죠. 국가 채무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나라 빚이 맞다. 하지만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지출액만 추산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감안하지 않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랏빚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 부채 이꼴 나랏빚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명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제 특히 이제 전 정부 때 얘기인데 그때 이제 국가 부채가 나라 빚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 나라 빚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인 건 맞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표로 기획재정부에서 만드는데 이게 표로 좀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걸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죠. 국가 채무는 현금주의 방식이다. 여기는 국가 부채는 발생주의 방식이다. 근데 이제 그 제목을 보시면 뎁 1, 뎁 2, 뎁 3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표현인데 D1, D2, D3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1은 말 그대로 국가 채무예요. 이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될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금액 D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 D2라고 돼 있습니다. 이 D2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D1 여기 국가 채무 보이죠? D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갚아야 될 돈 D1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겁니다. 이 비영리 공공기관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요. 일반 정부 부채 이 D2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D2가 IMF라든지 OECD라든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이제 정부 부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다 D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할 때 보면 D2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3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공공부문 부채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비금융 공기업 D2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겁니다. 금융공기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 부채는 제외한 이런 데 금융공기업이 아닌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것이 D3라고 하는데 사실 D3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몇 개국 안 됩니다. 이걸 발표하는 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어느 나라가 부채가 많고 적고를 나타낼 때는 D2로 비교한다. 이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발생주기에 따른 국가 부채, 재무제표상 부채라고 돼 있는데 간혹 이거를 D4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D4라는 표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D4라고 안 뜨고 재무제표상 부채라고 써요. IMF에서는 이 D4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D1, D2, D3 그리고 재무제표상 부채가 있다. D1, D2, D3는 빚을 갚아야 되는 주체에 따른 기준이다, 구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가 채무가 그래서 국가 부채가 얼마야? 이게 제일 숫자 그래서 얼마야?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일단 국가 채무는 1126조 7조 원입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자, 국가 채무야말로 나라 빚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인당 채무, 국민수를 나눈 겁니다. 1인당 채무는 얼마냐? 2,178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옆에는 국가 부채입니다. 2,339조 3조 원이죠. 근데 보시면은 비확정 부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이 확정 부채보다 비확정 부채가 많죠. 전체 50%가 넘는데 이 비확정 부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연금 충당 부채가 대부분이다. 여기 전체 비확정 부채가 1,471조 원인데 연금 충당 부채가 1,230조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나라 빚이다. 당장 정부가 갚아야 될 빚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라 빚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 채무가 나라 빚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가 채무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 추이. 일단은 이 2024년, 5년, 6년, 7년, 8년은 이건 중기 재정 운용 계획상 이제 국가 채무 이 정도로 목표입니다.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고하시라고. 보시면은 국가 채무가 이제 꾸준히 느는데 불어나는 규모를 보면은 2019, 이제 2020년에 본격적으로 늘었고 2020년에 많이 늘었어요. 보면은 2019년에서 2020년 거의 120조가 늘었고 그 이듬해도 120조가 늘었죠. 많이 늘어난 건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일단 경기 부양으로 사실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확장 재정을 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냐 국채를 많이 찍어내서 이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한 평가는 오늘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분명한 거는 국가 채무가 이때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채무 늘어난 규모만 볼 게 아니라 GDP 대비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죠. 전체 대비. 그래서 국가 채무가 이렇게 뭐 100조, 연간 100조 이상 늘어났는데 그래서 GDP 대비 얼마냐?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제가 이제 2020년이 코로나 팬데믹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GDP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GDP 증가 속도에 비해서 국가 채무 속도가 훨씬 더 가팔랐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19년까지 사실 30%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40%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 여파로 결국 작년에 50%를 스스로 돌파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이제 가끔가다 최근 나온 숫자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6월에 국민 계정이 바뀌었어요. 국민 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일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히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민 계정 개편 전 수치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이제 30%라는 안정적인 수준을 관리하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계기로 40%를 넘었고 그렇다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50%를 넘었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GDP 대비 얼마가 적정? GDP 대비 어느 몇 퍼센트가 돼야 적정하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은 다음 장에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50.4%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는 55.2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D1이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합한 D2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겁니다. 보실게요. 그래서 한국은 GDP 대비 55.2%인데 다른 나라들 보실게요. 일본 엄청 252.4 엄청 높죠 우리보다. 이탈리아 마찬가지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독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제외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G7이죠. 그리고 기축통화국입니다. 예를 들면 달러, 유로 이런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들이죠. 이런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이냐 비기축통화국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가 채무의 적정 수준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013년 37.7%에서 최근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진 55.2%예요. 많이 가팔랐어요. 보시면은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에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증가폭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근데 제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의 적정 수준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통화국은 상대적으로 국채 소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하락 걱정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 기축통화국 대비 국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국가 부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예산안에 이제 국가 채무 운용 계획이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국가 채무라는 게 당장 안 하다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은 결과적으로 사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쨌든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국가 채무 사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확 늘었고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 좀 국가 채무라는 거는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앞으로 현 정부가 얘기한 대로 국가 채무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정부는 이제 50% GDP 대비 50% 수준에서 국가 채무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런 목표가 지켜질지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